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두 번째 세션입니다. 첫 시간을 좀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또 비영리단체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여러 조직들 가운데에서 비영리단체에 속해 있다, 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교회의 정의도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정의하고 조금 다르게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들을 움직이는 힘, 이 세 가지 힘, 자발성, 또 필란트로피, 그리고 책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들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비영리 단체를 움직이는 이 거버넌스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IT 거버넌스, 환경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최근에 매스컴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ESG입니다. ESG. 아시겠지만 E는 환경, S는 사회, 그다음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G가 거버넌스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들은요, 그 회사의 이사회에 여성 이사 그리고 소수 인종이 한 명씩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야 상장이 돼요. 한국도 2025년을 목표로 이 ESG 기준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정책을 그것을 회사에서 만들어도 되고 또 안 만들어도 사실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필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일부 교회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 가버넌스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식물들을 키운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버넌스가 뭘까요? 가버넌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버넌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계속 여러분 제 얘기만 들으셔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메모지나 여러분 노트북에다가 가버넌스란 내가 생각하는 가버넌스가 과연 뭔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장도 좋고요. 아니면 한 단어로 정의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30초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버넌스. 대체 가버넌스는 뭔가? 네. 적어보셨나요? 대체로 이 가버넌스란 무엇인가 이제 적어보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요. 대부분 관계, 과정, 통치 구조, 지배 구조, 의사결정 과정,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가버넌스란 도대체 뭘까요? 이 가버넌스라는 것은 지배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일컫습니다.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국가의 통치 행위를 의미하고요. 1990년도에 들어서 이 신공공관리론 또 뉴 가버넌스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기존의 정부의 통치하고 이 가버넌스 구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NGO, 민간기구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활동 이런 걸 이제 가버넌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비영리 기관의 새로운 운영 방식을 지칭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가버넌스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버넌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행위이고 또 과정이다. 그다음에 가버넌스는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리고 가버넌스는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체를 이끌어가는 필요한 관계,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무성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강의를 꿰뚫는 그 키워드가 책무성인데요. 이 가버넌스에서도 이 책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비영리 단체들, 우리 또 교회들은 이중적인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사회적인 신뢰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버넌스예요. 책무성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넌스의 주체는 그럼 누구일까요? 가버넌스의 주체. 이 가버넌스의 주체는 좁게는 이사회, 즉 당회,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말도 쓰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 가버넌스의 주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영리 가버넌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정리한 건데, 비영리 가버넌스란 비영리 조직이 책무성을 달성하도록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 가버넌스의 주체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사회, 보드라고 하죠. 보드. 그것은 이제 그 단체나 조직,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지도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CEO가 있고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 CEO라 그러고, 비영리 단체는 ED라 그럽니다. Executive Director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문 지도력이죠. 전문 지도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 실무 지도력이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이 사실은 이 세 그룹의 합이 가버넌스 리더십으로 나타납니다. 유지 지도력, 전문 지도력, 그 다음에 실무 지도력. 그래서 이 가버넌스라는 것하고요, 여러분, 이 가버넌스와 경영, 그 다음에 가버넌스와 사역, 이게 여러분 구분이 좀 되세요? 이 구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가버넌스는 당회 운영위원회의 일이고, 사역은요,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전문 실무 리더십의 일입니다. 물론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쉐어드 리더십이라고, 공유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이 있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비영리 단체나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대체 비영리 단체의 주인이 누굴까?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 주인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주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대부분 교인들,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나 또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이나 대표, 당회원들, 목사들이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의식,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그 단어로 책무성을 기준으로 그림을 이제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책무성을 기준으로. 맨 위를 보시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가 이제 책임의식을 갖습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CEO,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위아래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책임감의 정도에 따라서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모델은, 첫 번째는 이사회 중심의 모델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당회 중심의 모델. 당회가 모든 걸 결정하고, 당회가 또 어떤 부분들은 결정한 것들을 실행하는 것까지 해요. 그래서 스태프나 실제 목사들, 전문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 중심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진 중심의 모델이에요. 이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스태프나 실무진들의 리더십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역할은 아주 적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협력 모델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균형 잡히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하고 계시는가요? 어느 모델에 더 가까우신가요? 교회가 어떤 전통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교단 전통에 따르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와 같은 감동 모델의 경우에는
노회나 어떤 연회 그 조직들이 강하죠. 거버넌스 리더십이 아주 큽니다. 근데 침례교회 같은 해중 모델이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장로 교회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협력 모델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비정리 가버넌스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다시 우리가 교회 가버넌스를 얘기를 하자면 교회 가버넌스란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미션 또 책무성을 달성하도록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또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교회나 비영리 단체들은 나름대로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단계가 있고, 그것을 지나서 성장, 성숙, 쇠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재활성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할 때도 그 패러다임을 썼는데요. 이 교회 개척할 때 되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단계별로 필요한 가버넌스 리더십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리더십의 특성, 또 스타트업 단계일 때, 성장 단계일 때, 성숙 단계일 때, 또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하는, 재활성화하는 그런 단계의 리더십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그때에 따라서 리더십의 스타일들이, 특성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거버넌스 사이클이에요. 거버넌스 사이클. 그러니까 거버넌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버넌스 모델과 관련되는 건데요.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는, 처음 단체가 시작할 때는 이 거버넌스와 사역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처음 시작한 모두가 실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무형 거버넌스가 되는 거예요. 실무형 이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사역 중심으로 가다가 이사회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이게 거버넌스하고 사역이 분리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경영 이사회와 이제 거버넌스 이사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비준 이사회는 아주 오래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도장만 찍는 이사회입니다. 이런 이사회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버넌스 도장만 찍는 그런 이사회고, 이제 마지막 이사회는 이제 죽은 이사회나 마찬가지죠. 이런 거버넌스 사이클에 따른 교회 사이즈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무 이사회 같은 경우는요, 패밀리 사이즈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운영위원, 교회 운영위원들, 당회원들이 그냥 다 같이 결정을 실무적으로 결정하고 일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경영이사회쯤 되면은 이제 목회자 중심형으로 가게 되는데 100명에서 250명 정도 사이즈에서는 이제 경영이사회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멀티셀 사이즈, 250에서 400명 정도 되면 거버넌스 이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하고 이 거버넌스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단계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프로페셔널 사이즈가 되면 거의 이때는 비준 이사회로 가게 되고, 생전 이사회는 이건 사이즈하고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어떤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교회 상태를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어떤 이사회, 어떤 거버넌스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실무이사회, 경영이사회, 거버넌스 이사회, 비준이사회, 생존이사회에 따른 각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걸 같이 좀 워크숍을 하면 좋은데, 한번 쭉 훑어보시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거버넌스 하고 이제 사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여러분 이제 개념적으로 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거버넌스 리더십이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 리더십이 좋으냐? 저의 결론은 그겁니다. 저의 결론은 그 공유 리더십이에요. 공유 리더십. 쉐어드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책임자인가요? 책임자. 그 주인 의식을 갖는 사람과 책임 의식을 갖는 사람이 이게 동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주인 의식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통계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들이 리더십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예산의 1% 미만입니다. 이건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기업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이 일반 그 영리 기업들은 리더십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비영리 단체들하고 교회는 여기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너무 안일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여러분 이분 목회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산에. 이 지점에서 많은 교회들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계획 가운데 거버넌스 리더십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하고 계획이 없으면서 그 열매를 바라는 것. 이건 사실 무책임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공동체 이 교회를 또 비영리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이사회, 당회, 이 목회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얼마나 이 거버넌스와 어떤 사역팀, 목회팀이 얼마나 리더십을 공유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한데요. 이사회와 경영진의 어떤 그 공유 리더십. 첫 번째는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회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경영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회 경영진이 모두가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그렇게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유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유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제 그 보시면 이사회와 당회와 그 다음에 목회자, 목회팀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자문해 주는 것이냐, 당회가, 이사회가 후견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협력하느냐, 아니면 실무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정책을 개발해 주는 일을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유형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제 이걸 같이 이제 좀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으시면 같이 워크숍을 하면 좋은 건데 그렇게 못하지만 한번 요거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거버넌스 이사회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팀, 사역팀과의 당회와 이제 이 사역팀 이 두 그룹의 역할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흩어놨는데 우리가 워크숍을 했다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공유된 그런 역할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당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역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것이 이제 물론 교과서는 아닙니다. 이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직에서는 보면은 공유된 역할 중에서 이사회나 당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또 혹은 이 사역팀
또 경영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 역할에 대한 분명한 구분 이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이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 그래서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업무 분장도 필요하지만 가버넌스 리더십과 그 다음에 이 사역적인 일을 하는 그 리더십, 이 두 그룹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하는 그 과정,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교회나 여러분이 소속돼 있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어떠신가요?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버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2019년도에 저희가 가버넌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조사였냐면, 이사회의 역할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 이사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사회에 9가지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사회의 9가지 역할,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면 단체의 미션을 명료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거기 적절한 재정 자원의 확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죠. 9가지. 그 9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현재 수행되는 역할, 잘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가 있었어요. 단체의 미션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요게 이제 이게 한국 겁니다. 이게 잘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점수가 뭐였냐면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이에요. 역량 향상. 그러니까 이사회 자체의 역량 향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사회 자체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1%밖에 투자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가 중요할 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적절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체 미션 비전의 명료화, 그 다음에 단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전문성 확보. 이 3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여전히 앞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맨 꼴찌가 9위가 바로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놓고 볼 때 결국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일사분면에 보시면 이사회의 성과 향상이 첫 번째로 가 있어요. 역할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좀 구순위로, 마지막 순위로 밀려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사회의 성과 향상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사회 자체의 성과 향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건데, 정리하면 이사회, 그 다음에 당회, 즉 가버넌스의 성과 향상, 역량 강화에 투자할 의지와 여력이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사회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사회의 역할이 뭐냐? 당회나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뭘까요? 3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돌봄, 그 다음에 준수, 충성. 돌봄의 책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체의 교회 재산 관리겠죠.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사람들도 잘 관리하고 거기에 따른 그걸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 준수의 책임은 단체의 사명에 충실하고 어떤 법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법규를 따를 의무가 있고, 충성의 책임.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윤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사들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사의 지위나 정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 충돌에 요즘에 뭐 국회에서도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는 일이 많으니 그 국회의원들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의논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거 비일비재한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이사회의 세 가지 책임, 중요한 책임은 돌보는 책임, 또 준수해야 될 책임, 그 다음에 충성할 책임,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그 10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책임을 이제 아까 세 가지 책임이고요. 이사회의 역할은 이제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사회의 역할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역할은 좀 다르죠. 책임은 그 돌봄, 준수, 충성에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되고요. 이사회가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명, 목적을 잘 정하고 기획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원을 조달해야 되죠. 어떤 목표, 사명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고 돈도 포함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이사회 운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신뢰 향상,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 재산 보호, 책임 윤리, 그 다음에 목적 사업 강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 그룹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그 교회 당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건 재산 보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사회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거 세부적으로 10가지의 역할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가버넌스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간과되어 왔던, 그리고 또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알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이사회, 좋은 당회의 특징은 뭘까요? 이제 거기 보면 분명한 역할, 아까 말씀드린 역할이 분명히 해야 돼요. 당회는 뭘 해야 된다, 이사들은 뭘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오리엔테이션과 어떤 계속되는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이사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위원회를 사용하고, 또 이사회와 대표와의 건강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사명과 비전에 충실하고, 전략기획의 주기적인 검토.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사회와 대표와의 건강한 관계예요. 무슨 얘기냐? 당회와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물론 뭐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사장이 되죠. 그래서 이게 투 햇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모자를 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걸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모자 이론이에요. 모자 이론.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은 당회장이 돼서 이사장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사장의 모자, 당회장의 모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목회자로서 티칭을 하거나 또 패스토럴 케어링을 할 때는 그때 또 그 모자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할에 따라서 모자를 써야 돼. 이거는 이 당회 멤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교회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또 이분 담임 목사님도 나가서 이제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를 합니다. 그때는 자원봉사자인 거예요. 그때는 당회 멤버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자원봉사자로서의 모자를 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한 그런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역할이 너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의 기본 자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사의 어떤 역할과 책임, 그래서 책임 있는 이사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의 어떤 그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자가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를 좀 다르게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사 개인의 역할과 책임. 그래서 당회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좀 사실은 당회원들이나 운영위원들 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또 이건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사회 또 위원회 뭐 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모임 전에 회의하기 전에 어떤 안건 제안서를 미리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력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단체에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기부를 해야 되고, 단체 모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단체를 알리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세 번째, 그러니까 모임 전에 어떤 회의 안건이나 서류들을 미리 검토하는 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좀 우리는 약해요. 미리 읽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때 그걸 읽어야 되는 이런 해프닝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이제 초창기 때 NCC 활동도 하셨고 참여연대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이 박상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이분이 어떤 세미나에 이제 한번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게 가장 오래 남았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담인데, 이분이 WCC 활동을 하시면서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을 하실 때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이사회를 하고 모임을 할 때 보면 외국 사람들은 다 미리 페이퍼를 읽어온다는 거죠. 서류를 다 읽어오고, 그럼 거기서는 그 페이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책을 만들고 디스커션을 하고 좀 더 이제 발전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든 누군가 모이면은 그냥 모이는 게 중요한 거죠. 모이는 것 자체. 출석이 중요해요. 다 빈 가방 들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뼈 때리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들 회의 문화, 또 우리의 이 조직 문화에서 특히 교회든지 비영리 단체에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쭉 지나갈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 선수와 코치가 이제 둘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죠. 코트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서로 하겠다고 하는 거.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이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8가지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설립자의 이사회, 명목상, 작은 일에만 신경 쓰는 그런 이사회. 영수증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인사에 간섭하고 또 개인으로서의 이사회, 책임지지 않는, 지적하는 이런 이사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피해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출석만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거, 출석만 하는 거, 관찰하는 거, 딱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부 간섭, 아주 그냥 시시콜콜하게 간섭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보다는 이제 일반 비영리 단체들에서는 이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한번 어떤 일들을 잘 했는지 나를 한번 감동시켜 봐, 이런 자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들의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내용들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저희 작년에 이제 저희
공익경영센터에서 출간한 그 좋은 일을 멋지게, 멋진 일을 바르게라는 어떤 그 이사회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스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 그 당에서도 이제 이런 이슈가 생겼는데요. 그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 세대 교체 뭐 얘기를 그 젊은 세대가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미 지금 이 물결은 피할 수가 없고요.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많이 다르죠. 대부분 기독교 관련 단체들의 이사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단체들은 그냥 남성, 50대 이상의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이사회가 돼 있죠. 그래서 단체에 사실은 그 단체가 역동적이거나 활동적이 될 수 있게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아예 갖고 있습니다. 성별, 젠더와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비영리,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보게 돼요. 이 비영리에 대한 시대의 요구가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거죠. 좋은 일을 대신 잘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이게 이제 대리인 에이전트 티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요, 좋은 일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좀 해라.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아마도 앞으로는 이럴 것 같아요. 시대를 분별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이 재난 시대의 가버넌스 리더십,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그 어떤 면에서는 뭐 포기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갈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특별히 에스더 성경 에스더에서 좀 찾고 싶은데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재난 앞에서 가버넌스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가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소속감을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belongingness라는 거죠. 정체성. 그러니까 가버넌스 리더십은 이 소속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소망. 그래서 이 가버넌스 리더십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디시전 메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가버넌스 리더십은 특히 에스더에서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 의사결정 역량이 아주 뛰어났어요. 의사결정 역량.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일까요? 어떤 리더십? 리더십은 직위도 아니고요, 전문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문적이라고 해서 리더십이 탁월한 건 아니죠. 굳이 뭐 리더십을 얘기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리더십은 이런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이 겪는 그런 발휘하는 리더십은 여태까지 보면 첫 번째는 이게 어답트하는 리더십이에요. 세 가지 어댑트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할 리더십이 어댑트는 그 중간에 알파벳이 O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 A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건 E입니다. 약간 좀 이제 다른데 어댑트 리더십은 뭐냐면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이제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리더십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변화 리더십입니다. 약간 더 나아가서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거를 약간 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더십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형이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리더십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모시고 어떤 성공적인 교회라고 해서 뭐 해외에도 가고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를 탐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리더십은 뭐냐면 바로 이 어댑트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 것과 새로운 것 그 아이디어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혁신적인 그런 리더십인데요. 이걸 이제 좀 굳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능숙한 리더십, 숙련된 리더십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는 것들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리더십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버넌스 리더십은 뭐 그냥 어디 저기 새로운 거 잘 되는 거 어떤 프로그램, 성공적인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어답하는 게 아니라 어댑트, 우리가 이미 잘 해오고 있었던 것들에다가 능숙한 것에다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가버넌스와 관련돼서 성경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굿 가버넌스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 신구약에 굿 가버넌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급기야는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모세에게 있었던 그 짐이 무거웠던 거죠. 가버넌스 짐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걸 짐을 나누질 못하고 본인이 다 짊어지고 죽을 정도로.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그래서 70명의 장로회가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고 또 죽을 뻔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솔루션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가버넌스예요. 장로회, 이사회를 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버넌스 관점에서 보면요. 아주 굿 가버넌스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예예요. 서로 다른 두 그룹이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주 좀 긴장된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연출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그룹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한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바나바,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배웠던 1세대 유대인들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안했던 것은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아주 낯선 생각이죠. 뉴 아이디어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1세대 리더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을 공의회에서 들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아주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사실은 이게 고차원적인 그런 가버넌스가 거기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버넌스라는 것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하냐면 조직의 의사결정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이 뭘 하든 간에 무엇을 하든 성공은요, 가버넌스 그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가버넌스 원칙 같은 건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원칙들이라서 그 신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그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약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그 복수 리더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수 리더십은 좀 위험합니다. 복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 복수 리더십, 공유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 현실적인 가버넌스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겪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담임 목사 승계 몇 년간 계속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 그 세습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담임 목사 승계, 세습을 포함해서 담임 목사 승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석세션 플래닝 이것이 여러분 교회에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내부적으로 이런 그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어떤 시스템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재정 운영에 대한 어떤 가버넌스 그것도 필요하고 요즘에는 이제 성인지성 제고에 대한 이슈도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당회나 교회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교육도 사실은 가버넌스 이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그 이번 세션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아무런 예산이나 돈의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2년 동안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가 열리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의 그 당회를 담당하는 당회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스텝이 있나요? 작년에 여러분 그 이사회, 여러분 속해 있는 비영리단체나 여러분 교회의 당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은 뭔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 교회 단체의 어떤 책임자로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가버넌스라는 영역에 도대체 몇 퍼센트를 여러분이 시간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당회를 돕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시고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 스태프, 여러분 목회 팀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그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 그게 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될 수도 있죠. 후라도. 근데 그런 후임자를 선정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석세션 플랜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그 가버넌스와 사역, 좀 생소한 그 분야긴 한데 그 분야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나눴습니다. 네.